트럼프가 70년 동맹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거부한다면 한국 반도체의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는 경악했고 백악관은 한국의 굴복은 시간 문제라며 자축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발표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금부터 히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습 공격에 미국은 그대로 쓰러졌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순식간에 심장이 멈춰버렸죠. 패배를 직감한 미국이 좌절하고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든든한 이웃 캐나다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러시아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도대체 왜 자신들의 등에 칼을 꽂은 미국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걸까요? 한국산 반도체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리슬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15년 전에 미국 상무부에 파견되어 소재 전략 연구관으로 쭉 일하고 있죠. 그날 저는 브리핑룸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문서를 들어 올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순간 눈이 부셨지만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무부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몇은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을 압박하는군요. 제 옆에서 랭던이 속삭였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으로 20년째 거시경제와 통상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23%입니다. 안드레아. 우리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50% 관세면 충분한 압박이 될 겁니다. 이제 그들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미국 반도체 수입의 23%를 차지했고 관세 50%는 그들의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죠. 15년 동안 저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며 늘 이런 식으로 일해왔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숫자를 계산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언제나 옳았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자단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CNN 화면에 붉은 자막이 떴어요. 트럼프, 한국 반도체에 역대급 관세 폭탄. 저는 그 자막을 보며 이번 조치가 얼마나 강력한 카드인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15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실로 돌아가는 복도는 흥분한 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제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장담했어요. 복도 곳곳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이면 협상 요청이 올 겁니다. 아니, 이틀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 낙관을 이해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랭던이 제 옆에서 태블릿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서울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봅시다. 분명 협상을 요청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모니터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에서 입장문이 수신되어 있었는데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단 한 줄이었거든요. 이런 협박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검토하겠다거나 최소한 몇 문단의 설명이라도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단 한 줄이었습니다. 랭던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협상이 없다고요? 네. 김정관 장관의 서명이 있습니다. 협박에는 협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문장을 한 번 더 읽으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존중 없는 거래는 거래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였죠. 25년 통상 협상 경력의 김정관 장관이 이런 문장을 보냈다는 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에 가까웠어요. 랭던이 황급히 다른 보좌관들을 불렀습니다. 서울이 거부했습니다. 협상 자체를 거부했어요. 상황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한 줄의 문장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단호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호함 뒤에 숨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중앙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중국,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전면 통제 발표.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었어요. 트럼프의 발표로부터 정확히 30분 뒤였죠.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복도의 환호성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80%를 정제합니다.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희토류 정제 시장의 80%요. 우리 반도체 생산 라인은 중국 없이 칩 한 장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전체를 멈출 수 있는 카드였어요. 랭던이 전화기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장관님께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자막이 떠올랐어요. 반도체 선물 가격 11% 급등. 희토류 관련 주식 폭등. 30분 만에 세상이 뒤집힌 겁니다. 브리핑룸의 환호가 아직 귓가에 생생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심장을 때렸다고 믿었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트럼프가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트럼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랭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30분 전 대통령님께서 관세를 발표하신 직후입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10초, 20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오마는 30분을 버티지 못했다는 거요. 제 태블릿에 연속으로 알림이 떴습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원자재 수급 중단 우려, 생산 라인 정지 검토 중. 곧이어 텍사스 공장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15분 간격으로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 보고가 쏟아졌어요. 애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 한 곳도 빠짐없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희토류 공급 차질, 생산 차질 불가피. 화면 속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재고 수량, 가동 가능 일수, 예상 손실액. 15년 동안 제가 믿어온 숫자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숫자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는 30분 만에 세상이 숫자를 거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랭던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 했는데 중국이 우릴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하지만 미국 제조업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곳곳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문의를 해오는 거였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정부에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트럼프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서 있었고, 보좌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램프만 켜진 채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드레아, 메타플랜트가 멈췄습니다. 랭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방금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인이 전부 정지됐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상황실로 가는 복도에서 여러 직원들과 마주쳤는데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상황실 모니터에는 이미 조지아 공장의 실시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도, 로봇 팔도, 모든 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을 보세요. 한 분석관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어제까지 정상이었던 수치가 절벽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공장이 숨을 멈춘 겁니다. 현장 상황 연결합니다. 담당자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 내부 방송이 들렸어요. 전 직원께 알립니다. 원자재 수급 중단으로 인해 모든 작업을 즉시 중지합니다. 대기 중인 트럭은 출고를 중단하고
본사 지시를 기다려 주십시오. 방송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텍사스도 같습니다. 랭던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텍사스 공장도 똑같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애리조나, 하나씩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지도 위에 불빛이 꺼졌어요. 미국 제조업이 실시간으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담당 보좌관이 문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지아만 1100명입니다. 텍사스까지 합치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1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직접 봐야 합니다. 랭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윌슨 국장이 브리핑을 준비 중입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조지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베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메타플랜트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평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퇴근이 아니라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짐을 싸러 온 거였죠.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가자 윌슨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국장으로 20년째 지역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아, 랭던, 윌슨이 악수를 청했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생산동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기계 소리와 작업자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메인 생산 라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라인이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컨베이어 위에는 반쯤 조립된 부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제까지는 이틀치 재고로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윌슨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치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어요.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없다고요. 라인 옆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이 붉었어요. 에이미 로페즈입니다. 윌슨이 소개했습니다. 조립라인에서 11년째 일하고 있죠.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에이미가 저희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오늘 아침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급 대기라고 하더군요.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는 모른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에이미가 멈춰선 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터가 사라지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에이미가 사무실로 돌아가고 윌슨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100명이 저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랭던이 물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협력업체도 멈춥니다. 물류도 멈추고 식당도 멈추고 주유소도 멈춰요. 이 지역 경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윌슨이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예상 손실액이 12억 달러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20억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지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2억 달러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요. 에이미 같은 사람 1100명의 삶이고 그들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주지사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윌슨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뒤입니다. 같이 가시죠.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들, 기업 대표들, 노조 간부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주지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메타플랜트 가동률은 0%입니다. 텍사스도 마찬가지고요. 원인은 히토류 공급 중단입니다. 한 기업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호주나 캐나다는요? 있습니다. 윌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제 능력이 없어요. 원석은 있지만 반도체에 쓸 수 있는 순도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중국만 할 수 있죠.
그럼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노조 간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00명이 거리로 나앉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랭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협상에 응할지는 문제는 중국이 아닙니다. 윌슨이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기술팀이 분석했습니다. 설령 히토류를 구한다 해도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어요. 그들이 공정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윌슨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작년에 한국 엔지니어 팀이 철수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동률이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야 정상화됐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를 막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의 부재라는 거요. 한국 기술자 복귀 없이는 재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윌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에 요청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관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려다 스스로를 압박했다는 거요. 동맹의 빈자리가 곧 산업의 공백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공장 건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멈춘 심장 같았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랭던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숫자로 시작한 문제를 숫자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차로 향하는데 에이미가 보였습니다. 박스를 들고 차에 싣고 있었어요. 11년 동안 모은 개인 물품들이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만 풀 수 있다는 것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니터마다 붉은 숫자들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다우 지수 1200포인트 급락, 나스닥 4.5% 하락, 반도체 섹터 패닉 셀링.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랭던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물가 보고서입니다. 보시죠. 서류를 펼치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8.9% 상승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 가격이 먼저 뛰었습니다. 랭던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전부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자동차, 의료기기까지 번지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이었어요. 안드레아, 오늘 오후 기자회견 취소됐습니다. 왜요? 대통령님께서 발표할 게 없다고 하셨어요.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뜻이었죠. 상무부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조업 고용이 6만 명 감소했대요. 우리 집 근처 공장도 문 닫았어요. 이러다 대공황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책상 위에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조업 고용 6만 명 감소, 소비자 물가 8.9% 상승.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 60%.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던 관세가 결국 미국 국민에게 돌아온 겁니다. 60%요. 세금도 아닌데 물가가 60%나 올랐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붕괴의 공식, 50% 관세가 세상을 멈춘 방법.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15년 경력 중 가장 쓰기 힘든 보고서였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글이었으니까요. 첫째, 한국 반도체 수입 차질로 미국 생산라인 전면 중단. 둘째, 중국 히토류 통제로 대체 공급망 부재. 셋째, 물가 급등과 제조업 붕괴의 동시 진행.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판을 증명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무부 장관실에는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무부, 무역대표부, 국가안보회의 담당자들이었죠.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72시간 동안 미국 제조업은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생산량, 고용, 주가, 모든 지표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희토류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의 협력 단절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인력 없이는 우리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재무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협상을 제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제안했습니다. 랭던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협박에는 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느낌이었어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토류를 중국 말고 어디서 구할 것인가? 한국 기술자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 것인가? 60% 오른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모든 질문에 답이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에서 메일이 온 거였어요. 발신자는 김정관 장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긴장하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희토류 없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희토류 없이 가능하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반도체 제조에 희토류는 필수였습니다. 연구자석, 연마제, 촉매, 모든 공정에 들어가죠. 그걸 없이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랭던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랭던이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희토류 없이요. 대체 무슨 소립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정관 장관이 직접 보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허세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랭던이 전화기를 집어들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30분 후.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김정관 장관이 나타났어요. 서울은 이미 밤이었지만 장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정관이 화면 너머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랭던 보좌관님, 늦은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메일을 받았습니다. 희토류 없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정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평택에 우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철과 질소를 합금한 신소재죠. 랭던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습니다. 철질소 합금이요? 그게 희토류 연구 자석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실험실 단계를 통과했어요. 효율도 검증됐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관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올랐어요. 효율 곡선, 내열 테스트, 비용 분석, 모든 데이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5년 경력으로 봐도 이건 진짜였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랭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협상은 존중해서 시작됩니다. 협박에는 협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존중을 버렸고 한국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택 연구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정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내일 일정을 잡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랭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걸까요? 희토류 없이요. 가능할 겁니다. 저는 화면에 남은 데이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이미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협박하기 전부터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랭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뢰가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믿었고 한국은 사람을 믿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도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면 우리가 놓쳤던 해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얕잡아봤던 곳에서 온 거라는 것도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고쳐 썼어요. 해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는 그 누구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한 문장으로 가득했거든요. 히토리 없이 가능하다. 정말일까요? 김정관 장관실에서 보낸 차가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택까지는 1시간 거리라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불빛들, 쉼없이 달리는 차들, 활기찬 도시였어요. 이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택 연구소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연구동이 3채나 있었고 각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이시죠? 조혜진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열 처리를 담당하죠. 조혜진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실험실로 가시겠습니까?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곳곳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누군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여기입니다. 조혜진이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느껴졌어요. 실험실 중앙에 커다란 용해로가 있었고 그 옆에 각종 분석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이은서 박사입니다. 조혜진이 소개했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로 합금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년째 이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죠. 이은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데이터는 확인하셨나요? 네. 화상회의 때 봤습니다. 저는 용해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싶었어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배웠거든요. 조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그가 작업복을 건넸어요. 저는 작업복을 입고 보안경을 썼습니다. 15년 경력 중에 실험실에 들어가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대부분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보며 일했으니까요. 철질소 합금입니다. 조혜진이 작은 시료를 들어 보였습니다. 철의 질소를 확산시킨 겁니다. 히토류 연구 자석과 비슷한 자성을 가지면서도 비용은 60%나 저렴하죠. 효율은 어떻습니까? 98.2%입니다. 이은서가 대답했습니다. 히토류 자석과 거의 같아요. 어떤 조건에서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저는 시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금속 조각이었어요.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열성도 뛰어납니다. 조혜진이 덧붙였습니다. 35%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자성을 유지해요. 반도체 공정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가 용해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해로가 켜지자 내부가 붉게 빛났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00도, 700도, 900도. 조혜진이 철 시료를 투입했습니다. 시료가 녹기 시작하면서 주황빛으로 변했어요. 이제 질소를 주입합니다. 밸브를 돌리자 쉬타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들어갔습니다. 용해로 안의 색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은서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온도 곡선을 보세요. 완벽하게 안정적입니다. 화면에는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림 없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곡선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은 처음이었어요.
스펙트럼 분석 시작합니다. 이은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여러 색깔의 선들이 춤추듯 움직이다가 점점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은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3, 2, 1. 삐 소리와 함께 알람이 울렸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조혜진과 이은서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실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용해로의 열기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는 거요. 수없이 많은 밤을 이 실험실에서 보냈을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가능하군요. 히토리 없이도요. 조혜진이 용해로의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조혜진이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걸 만들었느냐죠. 우리는 이익보다 신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익보다 신뢰요. 우리는 늘 이익만 계산했는데 한국은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랭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거였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드레아, 어떻습니까? 정말 가능합니까? 랭던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실험실 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혜진과 이은서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용해로의 붉은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랭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고를 쓰기엔 뭔가 부족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어요. 신뢰가 기술을 작동시킨다. 실험실로 돌아가자 조혜진이 물었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을 압박했는데 말입니다. 조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누가 먼저 압박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세상이 이걸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숫자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누가 이기고 지는지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의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랭던의 부재중 전화가 15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지금 보고할 수 있는 건 숫자뿐이었는데 숫자만으로는 오늘 본 걸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 98.2%, 비용 60% 절감, 내열성 35% 향상. 모든 숫자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조혜진의 눈빛, 이은서의 신중한 손길, 용해로의 붉은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이익보다 신뢰를 만들겠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히토류보다 희귀한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신뢰였습니다. 히토류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살 수 없으니까요. 평택에서 이틀을 보내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조지아로 갔습니다.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조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조지아로 갑니다. 강민호 PM이 현장을 총괄할 거예요. 강민호요? 현대차 메타플랜트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글로벌 신공장 런칭을 10번도 넘게 해본 사람이죠. 45년 경력의 라인 재가동 전문가예요. 그가 가면 됩니다. 조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믿기로 했어요.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바로 서베너로 향했어요. 공장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갈까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을까요?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텅 비어 있던 자리에 차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본관으로 들어가자 윌슨 국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드레아, 잘 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강민호 PM과 기술진 15명이요. 지금 라인 점검 중입니다. 우리는 생산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있던 공장에서 다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생산 라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미국 작업자들과 함께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소통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작업복에 묻은 기름 자국이 현장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왔습니다. 라인 상태를 점검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운전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윌슨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멈춰 있었는데요. 공장은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돕니다. 강민호가 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비는 멈춰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만 돌아오면 다시 숨 쉽니다. 그의 말에는 10년 넘게 공장을 살려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메인 컨트롤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팀, 미국 작업자들, 윌슨과 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저까지요. 모두가 중앙 제어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메타플랜트 라인 재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준비해 주세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정말 될까요? 강민호가 천천히 메인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렸어요. 웅하는 소리와 함께 라인에 전력이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컨트롤 패널의 초록불들이 순서대로 점등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멈춰있던 그 벨트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였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조립 스테이션마다 작업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압력, 속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한국 팀원들과 무전으로 소통했습니다. 1번 라인 상태 확인. 정상입니다. 2번 라인 확인. 정상입니다. 3번 라인. 정상입니다. 하나씩 확인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제품이 라인 끝에 도착했습니다. 품질 검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초록불이 켜졌어요. 합격입니다. 검사원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컨트롤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5년 경력 동안 수없이 많은 공장을 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생산동 밖으로 나가자 에이미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해고 통지를 받았던 그 여성이었어요. 돌아오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이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복귀하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다시 일하러 간다고요. 아이들이 울더군요. 기쁘다고요. 에이미가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번지는 라인을요. 이건 그냥 불빛이 아니에요. 에이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켠 불빛입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이 켠 거죠.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윌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는 지역 방송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재가동됐습니다. 윌슨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지원으로 70% 가동률을 회복했습니다. 2,800명의 근로자가 일터로 돌아왔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주 정부는 한국 기술자분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윌슨이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생중계 화면이 전국으로 송출됐습니다. CNN, CNBC, 폭스뉴스, 모든 채널이 이 소식을 다뤘어요. 조지아 공장 재가동, 한국 기술로 부활, 히토류 없이도 가능했다. 신소재 기술 주목, 미국 제조업 회복의 신호탄. 저녁이 되자 주차장에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출고를 기다리던 물류 차량들이었어요. 일주일 넘게 멈춰있던 트럭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싣고 하나둘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구나. 멈췄던 세상이 다시 돌아가는 거구나. 밤이 되어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조지아의 밤하늘 아래 공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생산동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트럭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완전히 어두웠던 그곳에 이제 빛이 가득했습니다. 강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아름답죠? 그가 공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공장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삶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800명의 삶을 다시 켰어요.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면 당연히 써야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빛보다 먼저 켜진 게 있다는 거요.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신뢰했고, 그래서 기술자들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다시 신뢰했고, 그래서 받아들였죠. 그 신뢰가 불빛을 켠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랭던이었어요. 안드레아, 봤습니까? 뉴스 봤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현장에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랭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관세 문제를 재검토한답니다. 당신이 와야 해요. 저는 다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공장을요. 알겠습니다. 내일 갑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공장에서는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였죠. 이 불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관세가 아니라 협력을, 압박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일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도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보고서 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관세 정책 효과 분석. 급비. 이건 상무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고위층만 볼 수 있는 자료였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9.4%. 일주일 전보다 또 올랐어요. 제조업 고용 감소 6만 명 유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수입 대체율 18%에서 11%로 하락. 우리는 한국 수입을 줄이려고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는커녕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관세는 중국을 멈추지 못했고 대신 우리를 멈췄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우리를 멈췄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랭던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드레아, 그거 봤어요? 보고서요? 네, 방금 봤습니다. 유출됐어요. 언론사에도 넘어갔답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겁니다. 랭던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시간 뒤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고서 봤어요? 관세가 완전히 역효과였다던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 백악관 보좌관들, 그리고 낯선 얼굴 2명이 보였어요. 랭던이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웬디 커틀러입니다. 전 무역대표부 부대표셨고
지금은 싱크탱크에서 통상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30년 경력이시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네이선 시츠,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물가와 관세 영향 분석이 전문이십니다. 50대 남성이 서류를 펼치며 인사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상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응 방안을 찾는 겁니다. 한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응이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공개됐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이선 시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9.4% 상승했습니다. 이건 20년 만에 최고치예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가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평균 가구당 월 $300 추가 지출입니다. 1년이면 $3,600예요. 관세가 세금보다 무겁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 너머를 봤어요. 에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 해고 통지를 받았던 그 여성이요. $300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랭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론도 돌아섰습니다. 65%가 관세 재검토를 원합니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한 백악관 보좌관이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관세를 철회하자는 겁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철회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웬디 커틀러가 처음으로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관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틀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는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 봤습니다. 숫자로만 계산했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통상 협상을 해왔습니다. 커틀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동맹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신뢰 없는 거래는 언젠가 무너져요.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택연구소에서 조혜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익보다 신뢰를 만든다고 했죠.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깨닫는 거려. 차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협력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관세가 아니라 협력이요. 압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과 조지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봤어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 공장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어요. 도왔습니다. 랭던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한국과 기술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차관이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만들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안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램프만 켜진 채 건물은 조용했어요.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기술 협력 제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문서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담은 문서였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제안은 관세가 아닌 협력을, 압박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장을 쓰면서 평택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용해로의 붉은 빛, 조혜진과 이은서의 눈빛, 조지아 공장의 초록불들이요. 그 불빛들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요. 밤 11시,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15페이지였어요. 기술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연구 개발 펀드 설립, 인력 교류 프로그램,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세상을 계산했지만 신뢰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서를 프린트하자 종이가 한 장씩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책상 램프 불빛이 문서 위에 비쳤어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가 새로운 불빛을 켤 수 있을까요? 멈췄던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랭던,
커틀러와 함께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제안서를 들고요.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정책 담당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안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대통령께 보고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묻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랭던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안드레아.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숫자 대신 신뢰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 신뢰가 답을 줄 차례예요.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거였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정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백악관 서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앞 대기실이었어요. 랭던과 커틀러,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함께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손에 든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 제안서였어요. 집무실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이 고개를 내밀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전 관세를 발표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오만함 대신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는 거죠? 네, 대통령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관세가 아니라 협력이 답입니다. 조지아 공장이 증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잠시 침묵하다가 국가안보보좌관을 봤습니다. 한국이 응하겠습니까? 응할 겁니다. 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서울과 비공식 접촉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초, 20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십시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되는 거였어요. 집무실을 나와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랭던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일주일 전만 해도 관세를 올리자고 환호했는데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운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맹을 잃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상황실에는 이미 국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외교관이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문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 초안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귀중. 미합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 및 인력 지원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양국 공동기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50억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펀드 설립을 약속합니다. 한국 반도체 관세 인상은 동결하며 기존 협력 체계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문안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구조 요청이었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기에서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확인을 구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보좌관이 키보드 앞에 앉아 마우스를 송신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보냅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전문이 발송됐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긴장감이 팽배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답이 올까요? 일주일 전 우리가 보낸 건 관세였고,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낸 건 신뢰인데, 받아줄까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알람이 울리며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서울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모두가 화면 앞으로 모였어요. 저는 메시지를 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어요. 미합 중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내일 실무진이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김정관 장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악수하고 껴안았어요.
랭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안드레아. 정말 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뢰가 답을 준 겁니다. 일주일 전 한국이 보낸 한 줄이 떠올랐어요. 협박에는 협상이 없습니다. 그때는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건 냉정함이 아니었어요. 원칙이었습니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동맹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을 이해하자 한국은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기술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공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50억 달러 규모의 연구 펀드를 설립합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는 동결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관세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까? 대변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책을 조정한 겁니다. 동맹과의 협력이 일방적 압박보다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건 뭡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구는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력을 제안했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뒷좌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했었죠. 환호와 박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커틀러였어요. 안드레아, 뉴스 보고 있습니까? CSIS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세요. 저는 급히 태블릿을 켰습니다. CSIS 웹사이트에 새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 유일한 길. 보고서를 열어보니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회복은 한국과의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관세가 아니라 신뢰가, 압박이 아니라 협력이 미래를 만든다. 저는 화면을 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재가동 사례가 자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70% 가동률 회복, 2,800명 고용 복귀, 지역 경제 활성화, 평택 신소재 기술도 언급됐습니다. 철질소 합금의 효율성, 히토류 대체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답이라는 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거래 대상이 아닌 필수 파트너로 인정하라. 동맹의 가치를 숫자가 아닌 신뢰로 측정하라.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CSIS는 미국 최고 싱크탱크였어요. 그들의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상황실 모니터마다 같은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한미 협력 합의, 관세 시대 종료, CSIS, 한국 없이 불가능, 파트너십 강조, 조지아 공장 완전 가동, 제조업 회복 신호. 앵커들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관세 압박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써야 할 보고서가 있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동맹의 재정에 관세에서 신뢰로. 키워드를 두드리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트럼프의 50% 관세 발표, 중국의 히토류 통제, 멈춰선 공장들, 평택의 불빛, 조지아의 회복, 그리고 오늘의 합의. 모든 순간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동맹을 계산하려 했지만 신뢰로 동맹을 다시 만들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송 완료 팝업이 떴습니다. 보고서가 자동으로 상부에 전송된 거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는 거요. 관세 대신 협력의 손을, 압박 대신 신뢰의 마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받아주었습니다. 주저없이, 조건 없이요. 그게 동맹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아침이 올 거라는 거요. 관세가 아니라 신뢰로 함께 만든 아침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조지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였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몰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 합의 이후 전국 공장 가동률 회복세, 조지아 메타플랜트 완전 가동 임박.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미국 제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했어요. 트럭들이 쉼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주일 전만 해도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본관으로 들어가자 윌슨 국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드레아, 잘 오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메인 컨트롤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윌슨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주지사께 보고 올렸어요. 완전 회복했다고요. 주지사가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중앙 모니터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가동률 100%. 윌슨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 라인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완전히 회복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00%요. 2주일 전만 해도 0%였는데요.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직원들도 전부 복귀했습니다. 윌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2,800명 전원이요. 새로 채용도 시작했어요. 주정부에서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300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생산동으로 들어가자 라인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위로 제품들이 쉼없이 흘러갔어요. 작업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과 사람의 손이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한 작업자가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기계 소리 사이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주일 전 이곳은 죽음처럼 조용했었어요.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라인 끝에서 에이미를 봤습니다. 품질 검사대 앞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에이미가 작업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어제 큰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이제 계속 일할 수 있어? 그래서 대답했죠. 그럼, 엄마는 계속 일할 거야. 에이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안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일 급여가 나오면 아이들한테 새 신발을 사줄 수 있어요. 작은 일 같지만 저한테는 세상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알아요. 에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PM님께 직접 감사 인사 드렸어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공장은 사람이 살리는 거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이곳을 다시 살렸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자 몇 명이 아직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미국 작업자들과 함께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미국 작업자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있었어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시 호흡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공장은 영영 멈췄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강민호가 공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면 써야죠. 국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서로를 살리는 관계구나. 조혜진 박사님께도 전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평택에서 보여주신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만든다고 하셨죠.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어요. 강민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분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어요. 10년 넘게 공장을 살려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지아의 오후 하늘 아래 공장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생산동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트럭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주일 전만 해도 완전히 어두웠던 그곳에 이제 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을 켠 건 뭘까요? 관세가 아니었어요.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신뢰했고 미국이 한국을 다시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살렸어요. 15년 동안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주일이 제게 가르쳐준 건 숫자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도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랭던이었어요. 안드레아,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시간 확인하셨어요? 네, 2시간 뒤 출발입니다. 잘 됐네요. 워싱턴으로 돌아오시면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실무진이 내일 도착합니다. 기술위원회 첫 회의를 준비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다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관세가 아니라 협력으로, 압박이 아니라 신뢰로 만드는 미래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읽었어요. 동맹의 재정에 관세에서 신뢰로,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세상을 멈췄지만 사람으로 세상을 다시 움직였다. 히토류보다 희귀한 건 신뢰였고 그 신뢰가 미래를 열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조지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아래 공장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불빛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켠 거라는 것도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상무부 건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혜진에게서 온 이메일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안드레아 박사님께 평택연구소에서 조지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쁩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살렸다니 보람이 큽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만든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 신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조혜진 드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간다. 그게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지아의 불빛을 생각했습니다. 정치의 불빛이 아니라 삶의 불빛을요. 에이미가 일하는 공장, 강민호가 살린 라인, 조혜진이 만든 기술.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세상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였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 첫 회의 자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관세의 시대는 끝났고 신뢰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익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 순간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며 생각했습니다. 히토류보다 귀한 게 뭘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함께 만드는 미래였습니다. 2주일 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들었던 환호가 떠올랐습니다. 관세 50% 발표 때의 환호요. 하지만 그 환호는 30분을 버티지 못했죠. 지금 들리는 건 다른 소리였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기계 소리, 에이미의 웃음소리, 강민호의 격려 소리. 그게 진짜 승리의 소리였습니다. 문서 작성을 마치고 저장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실무진이 도착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함께 만드는 미래의 시작이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아침이 올 거라는 거요. 관세가 아니라 신뢰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는 아침이요. 그리고 그 아침을 우리는 함께 맞이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